자, 우리 민초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조선시대 후기 쪽에 또 훌륭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화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백성이 그린 그림, 백성을 그린 그림,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민화의 특징은 첫째, 작자 미상이라는 점입니다. 누가 그렸는지 몰라요. 낙관도 없고 직인도 없습니다. 그냥 동네 할아버지께서 동네에 재능 있는 소년이 뭐 꽃감 하나 받아먹고 아니면은 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언제 어디서든 그려주었던 복을 비는 그림이 민화였어요. 작자 미상이고 두 번째는 민중의 염원이 담겼다. 주술적이라고 그러죠. 끊임없이 복을 비는 형태의 그림이 바로 민화가 되겠습니다. 자, 민화 얘기를 시작해 봐야 되는데 이 민화의 탄생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의 시작을 저는 이제 조선시대 후기적 숙종 무렵부터 보는데요. 조선 후기 숙종 때가 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경제가 발달하면서 부자 농민, 부자 상인들이 등장을 하고 이들이 양반을 돈 주고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배가 부르니까 문화를 즐기게 될 거 아닙니까? 문화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그들이 원하는 화풍이 화원계에도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조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유행한 그림들이 뭐냐면 실학자들하고 또 이게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화풍의 그림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조선 전기적에는 중국을 뭐 아버지로 여겼기 때문에 상상 속에 중국의 산을 뭐 가본 적도 없는 태산 황산을 상상해서 그리거나 아니면 당시 중국의 그림을 가져다가 그대로 모방해서 그리는 습작 수준이었습니다. 수준이 낮았죠. 근데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서 뒷동산을 그리더라도 우리의 산천을 그리자, 진짜 경치를 그리자라는 진경산수화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경산수화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겸재정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영조 때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인왕제색도라는 그림인데 아침에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는 인왕산의 모습을 일필휘지로 정선이 그린 그림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는 그림은 금강전도가 되겠습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수많은 봉우리가 그려져 있는 우리의 산천을 그린 겸재정선의 금강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의 화원이 있었는데요. 바로 강세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강세황 역시 숙종, 영조, 정조 세 임금을 걸쳐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초로 서양식 원근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술계는 파격과 혁신이 주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영통골 입구도가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명암이 보이죠. 우리 전통적인 한국화에는 명암이 없거든요. 서양의 원근법을 최초로 들여온 사람이 강세황이 되고 이런 강세황의 제자가 김홍도이니 김홍도의 독특하고도 자유로운 화풍에 스승 강세황이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8세기 영조 때 이런 진경산수화의 화풍은 18세기 정조 때로 오면서 풍속화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풍속화. 그래서 풍속화의 대가인 김홍도와 신윤복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자, 이때는 자연을 주로 그렸지만 점점 이제 인물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인문주의를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르네상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김홍도는 인간 중심의 그림을 그리되 굉장히 구수하고 긍정적으로 인간을 묘사했고 여기는 신윤복은 또 다른 시각이었죠. 당시에는 금기시대에 있었던 양반의 위선과 가식을 완전히 발가벗겨버리는 정난한 풍자 그림으로서 신윤복은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됩니다. 자, 이런 풍속화에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이거 뭐 김홍도 신윤복 그림 보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면 될 게 아닌가. 민화에 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민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민화는 당시 백성들은 진짜 이 현 세상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것이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오게 됐었는데요. 자, 대표적인 그림 바로 호랑이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그림이 뭡니까? 보시는 울룡도, 용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민화에 자주 등장하는 거죠. 자, 이것을 새해 선물로 받아서 집안에 걸어놓으면 애군을 막아주고 나쁜 기운을 물리쳐준다라고 우리 백성들은 굳건히 믿었던 것이죠. 대상에 따라서 다른 선물을 하는데요.
연세가 지긋하신 뭐 육순 노인, 칠순 노인이 계신 집에는 이런 선물을 했습니다. 바로 수성 노인도가 됩니다. 자, 인간을 처음 빚어서 생명을 불어넣는 분은 삼신할머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인간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영혼을 가져가는 분은 바로 수성노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성은 바로 하늘에 떠 있는 수금지와 목토천의 그 수성이 맞고요. 수성노인은 이 뒷머리가 이렇게 뿔이 난 것처럼 불쑥 솟아 올라와 있는 기이한 형상의 노인인데, 보면은 이렇게 호리병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루마리를 들고 다니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인간의 그 생명, 한계가 적혀져 있고, 그리고 호리병은 인간의 영혼을 담고 다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수성노인도를 선물한다는 것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조선시대에 입신양명하는 길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곧 성공인 시대였는데요. 이렇게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선비라고 불렀죠. 오늘날은 뭐라고 그래요? 수험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땐 선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수험생한테 뭐 선물해요? 뭐 엿을 선물한다거나, 잘 풀리라고 휴지를 선물한다거나, 뭐 잘 찍으라고 뭐 이렇게 엿 모양의 무슨 도끼 모양의 엿을 선물한다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민화를 선물했습니다. 바로 책가도가 됩니다. 이렇게 책에 파묻혀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 다음 그림, 그렇죠. 등용문도가 되겠죠. 이렇게 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등용문도를 보시면 중국의 용문이라는 폭포가 있는데 거기에 잉어가 뛰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잉어가 여기는 폭포를 1000번 이상 도전을 하다가 한번 퍽 하고 뛰어올라서 여기는 용문 폭포를 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용이 되어 날아간다는 전설이 있고요. 넘지 못하는 잉어는 이무기가 된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왜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과거 시험에 급제한 한명 가문의 자제들한테 쓰는 문이었는데요. 그런 학생들에게 여기는 등용문도를 주로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연꽃 그림도 있습니다. 연꽃 그림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일까요? 그렇죠. 요거는 보통 선생님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에게 선물하기 딱 좋은 것입니다. 연꽃이라는 건 뭐죠? 흙탕물 속에서 피어 올라온 고고한 꽃 아닙니까? 그리고 연꽃은요, 점점 멀어질수록 향기가 더 진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때묻지 않은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연꽃처럼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청렴하게 고고하게 오래오래 학문 활동을 하시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여기는 연꽃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정치인분들한테 선물하면 참 좋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는 봉황도가 되겠습니다. 봉황이라는 것은 용보다는 한 등급 아래의 생명체가 되는데 역시 전설상의 생명체가 되죠. 그래서 왕의 이 흉배에 그려져 있는 게 골룡포라고 해서 용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청와대에 보면 이게 대통령을 상징하는 것이 그렇죠. 그게 바로 봉황이 됩니다. 여기는 봉황은 요순시대 고대 중국에 한 번 나타나고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전설상의 새가 되는데요. 암컷을 황이라고 그러고 수컷을 봉이라고 그래서 봉황이라고 그러고 생긴 모습은 마치 수탉처럼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위정자분들이 정치를 잘하셔서 나라를 태평성세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봉황이 출연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봉황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조선시대 희대사기꾼 봉이 김선달 들어보셨습니까? 이 김선달은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수탉을 팔고 있더래요. 이거 봉이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닭을 파는 사람이 아니요, 이거 닭입니다. 내가 볼 땐 봉인데, 봉이면 비싼 값 주고 살려고 그랬더니 닭이니까 그냥 가야지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닭 장사가 꾀가 나가지고, 그래? 이거 봉이야. 봉이니까 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그 닭을 산 거예요, 김선달이. 그래서 그 닭을 가지고 사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또에게 이게 전설에 나오는 봉황 중에 수컷 봉인데 요거 내가 진상품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또가 이거 완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야, 이 나를 놀리는구나. 곤장 때려 이러면서 곤장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김선달이 뭐라고 그러냐? 저도 억울합니다. 속았습니다. 장사꾼이 봉이라고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사또가 닭장사를 불러다가 너 왜 얘한테 거짓말해서 팔았어? 그래서 곤장을 때리고 합의금 조로 사과의 조로 김선달이 만약에 10냥을 주고 샀다면 20냥, 30냥을 물어주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김선달이 그렇게 또 돈을 챙겼단 말이 있어요. 완전 사기꾼이죠. 그래서
봉이 김선달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고, 지금도 우리가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뭐 속임을 당하거나 뭐 좀 꼬임을 당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봉으로 보이냐? 내가 네 봉이냐? 봉 잡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말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공직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해치 그림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모 제과 회사의 마스코트로 유명한데요. 해태, 해치라고 부릅니다. 해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기를 막아준다고 그래요. 물의 신이 됩니다. 물에서 사는 신이기 때문에 그 정도전이 조선을 건국하고 그 궁궐을 만들어 놨는데, 한강 이남에 있는 관악산의 화기가 너무 강해서 경복궁에 불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광화문 앞에다가 해치를 두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요. 또 하나 해치가 바로 정의의 수호신이 됩니다. 여러분들 법원에 가면 그 정의의 여신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을 가리고요. 눈을 이렇게 감아야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한쪽으로 판단이 쏠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눈을 감고 한쪽에는 저울을, 한쪽에는 준법의 정신,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가가지고 뿔로 들이받고요. 죄를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거짓을 고하는 사람은 꿀떡 삼켜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검찰에 해당하는 부처가 바로 3사 중에 사헌부라는 부처가 있어요. 이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위를 규찰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감사원과 검찰을 합친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사헌부인데, 자 보세요. 왕은 곤룡포죠. 무관은 호랑이가 그려져 있어요. 흉배에. 문관은 학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헌부 관원들은 해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흉배. 그리고 관을 쓸 때도 이렇게 해치관을 쓰고 어떤 사법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니 준법 정신과 청렴 정신의 고위 공직자 분들에게 선물해야 될 그림이 여기는 해치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 바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그림이 있는데요. 요것이 바로 그렇죠. 까치와 호랑이라는 작품입니다. 당시 민화는 당시의 삶을,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보통 호랑이 그림은 어때요? 우리 민족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심지어는 신령스러운 산신처럼 여겼던 존재가 호랑이 아닙니까? 자, 서양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건 사자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셌다라는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가 사자하고 수일 동안 싸우잖아요. 그 혈투 끝에 사자의 가죽 껍질을 벗겨서 그걸 뒤집어 쓰고 다니고, 갑옷처럼 사자의 뼈를 몽둥이처럼 들고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자도 이길 수 있는 게 헤라클레스죠. 그것처럼 우리 동양권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의 대상은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호랑이가 물론 무섭게 표현된 작품들도 있지만은, 여기는 조선 후기 민화의 까치와 호랑이는 혀를 내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까치가 막 호랑이를 놀리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조선시대 후기 쪽에 워낙 양반의 수가 많고, 그리고 양반은 없대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벌어지면서 환상 다 깨지죠. 전쟁 벌어지고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양반의 뒤뚱대고 도망가는 비겁한 뒷모습을 본 백성들은 양반에 대한 환상 다 깨졌고요. 그리고 양반의 인원이 전체 백성의 70% 정도 되니까 양반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들의 위선을 풍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호랑이는 양반, 그것을 놀리는 까치는 바로 민초들의 모습이 되고요. 결국 호랑이는 무늬만 호랑이인 바보 호랑이로 묘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조선 후기의 삶을 여기는 한 폭의 민화 작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광고판을 통해서 혹은 학생들의 교과서를 통해서, 그림책을 통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의 민화들, 이 민화 속에서 우리는 당시 우리 조상들의 살아있는 호흡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